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지금 이재명이 관련 재판이 총선 전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김동연 판사가 그동안에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운영해왔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김동연 판사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최근 들어서. 자, 그래서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뭐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이재명의 이 재판이 질질 끓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이제 이 불만이지만요.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이 너무나 지연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큰 역점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발언 내용,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법률 전문가 아니라도 이재명의 발언 내용,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도망 다닌다는 거. 법정에 와서는 아주 고도의 세련된 조작수를 가지고 거짓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이제 뭐 재판 몇 번 해보면, 판사들 10여 년간씩 부장판사 했으면 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자, 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속도를 높이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 앞으로 재판 전략을 싹 바꾸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이화영 술자리 지금 공방이 되겠습니다. 이거 팩트 측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화영 측에서 저는 완전 실패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안 하고 이제는 법률 말하자면 투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참 이상하다, 이런 법률 투쟁은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면서 이화영 이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에 대한 이 손절론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본다면 지금 이제 팩트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거의 빠짐없이 이제 여러분께 분석을 드려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실 자체가 왜곡됐다는 거, 그야말로 이 법리 공방이 되는데요. 이 팩트를 갖다가 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화영 변호인 측의 전략,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원석이 직접 충돌하는 국면까지 와 있어요. 이원석이가 직접 반박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이재명이가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맨 처음에 자기 제발로 증언을 한 거, 이재명이가 다 안다, 요 내용만큼은 결국 이제는 인정하는 쪽으로 이재명이도 돌아선 것 아니냐, 요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중대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팩트 공방을 여러분께 아주 정밀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녹취록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민의힘이요, 지금 이제 원외 세력이 당연히 많잖아요. 왜냐면 떨어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이제 지금 164명이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160여 명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본래 제가 보니까요, 원외 당협위원장은 그야말로 당협위원장 자격을 인정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뺏지단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이 매번 망하는 거예요. 예, 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래도 쓴소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귀에 0.001%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뺏지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연속 총선 3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기록을 낳다 보니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도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예, 세력화에 나서서 원외 대표도 뽑자. 예,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협의회를 운영하자, 요런 쪽으로 지금 결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외 지금 당협위원장들의 세력화 문제, 조직화 문제, 요것이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 한 20분 동안에 이제 충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맨 먼저
지금 최근에 이 재판, 이재명의 재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화영 재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총선 전날까지 나왔어요. 자, 4월 9일까지 나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9일 재판, 12일 재판, 16일, 23일, 26일. 그러니까요. 지금 총 4월 달에 5번 나왔어요. 4월 달 재판은요. 한 번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4월 그동안 재판에 나올 때 기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4월 9일 날 총선 전날 이 재판에 출정할 때는 아예 A4 용지에 입장문을 써갖고 왔어요. 입장문을 써갖고 와서 무려 11분 동안이나 아주 공개적으로 유세를 했어요. 유세하다시피. 자,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이거죠. 이런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은 아예 답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9일 날은 아예 11분 동안은 내려갔어요. 당도.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책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 힘으로 쌓아온 대한민국 성과를 모두 무너뜨려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때도 이제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욕을 한 번도 안 해요.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만을 욕해요. 자, 그래서 그날도 말이죠. 저의 손발을 묶는 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은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들이 대신해 달라. 그래서 투표에서 정권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막아달라. 이런 성명문을 아예 유세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그 19일 날 재판은요. 유동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반대 신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이 우이래 사업과 관련해서요. 뭐라고 유동규한테 질문을 했냐면 남욱 변호사가 우이래 사업을 성공시킬 방안을 가져온 것을 내게로 구두 보고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고하려면 보고서로 보고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내가 개입되지 않았다. 요 결론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보고서로 보고 안 했잖아.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있다가 아니 시장님 정무적인 일 보고할 때는 보고서 만들려고 했습니까? 정무적인 일은 보고서 남기십니까? 남기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보고 안 하고 구두로만 보고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도망가려고 하지 마. 이렇게 유동규가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반박하느냐? 그게 무슨 정무적인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저한테 잘 진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시장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또 반박하느냐? 대장동이 민간 개발이 아닌 공보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남욱이 기득권을 잃은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욱이 기득권을 잃었다. 그러니까 남욱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발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대신 이득을 본 김만배가 있잖아. 만배가 이러면서 고성으로 반박을 해서 여전히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16일 재판도 이때는 이제 남욱이하고 이제 한반 붙는 겁니다. 16일 날. 자, 그래서 우이래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우이래도 대장동도 전부 유착 관계잖아요. 부패 카르텔. 범죄에는 동기가 필요한 것인데 저에게 주어질 이익이나 혜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특혜를 주냐 이거예요. 이익이 없으니까 동기가 없고 동기가 없으니까 내가 특혜 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우이래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 고발한 검찰의 주장 맞지 않다. 이게 이제 결론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우이래 사업을 갖다가 비밀리에 추진했다. 이게 이제 이 검찰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이거든요. 몰래 비밀리에 추진해가지고 이제 남욱 쪽으로 이제 사업을 넘겨준 거잖아요. 요래서 이제 배임 혐의, 이게 특혜가 주장이 되는 건데 이재명이가 이걸 부인하려고 도시개발 사업은 출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성남시가 확인하고 몇 년간 시행되는데 비밀리에 이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장한 바도 없다. 비밀리에 하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요. 예. 자, 그래서 유동규는 계속해서 무슨 사례이냐. 전부 다 주요 사항은 이재명한테 보고하면서 추진해 왔다. 이게 기본적인 검찰과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우이래 사업도 이재명의 주요 공약사업이나 종합 공약사업이지 않았느냐.
요게 이제 지금까지의 사업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6일 날도 요거 갖고 이제 공방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재판에서도 이제, 재판에서 말하자면 이제 남욱이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어요. 정면으로. 자, 그래서 이 우이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남욱은 이거를 잘 해가지고 선거자금, 재선자금, 성남시장 재선자금을 재선자금을 좀 벌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도 잘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유동규한테 얘기했다는 말도 이 남욱도 들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예, 그러면서 유동규도 우이대 사업 이후에 실제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 달라. 나는 이야기를 남욱한테 했다라고까지 남욱이가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방 먹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즉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날 남욱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남욱이 이제 휴정 시간에 밖으로 나오려니까 개딸들이 폭언, 욕설, 고함을 치고 테러 위협을 하는 겁니다. 검찰도 똑같이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검찰도 이러한 테러 위협, 이 폭력, 폭행 위협을 당했다. 출정과 채정 때. 자, 이렇게 검찰도 처음으로 그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적절한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분 보호 조치도 해달라. 이런 주장을 검찰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도 이 테러 위협을 개딸한테 당할 정도가 되니 이게 얼마나 살벌하냐. 유동규도 이런 테러 위협을 당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 엊그제 26일, 지금 이게 어제가 되겠네요? 예, 지금 오늘 27일이니까. 또 남욱이가 두 번째 이재명과 또 맞붙었습니다. 자, 이때 이재명이가 직접 남욱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3일하고 비슷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공약 사업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욱이는 계속해서 무슨 소리야, 이재명 당신 공약사항으로 이걸 추진했잖아. 공약사항을 추진하면서 나한테 이제 맡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서 당신한테 성남시장 재선자금 마련해 주려고 했어. 요 기조에서 일관성을 있게 남욱은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동규가 우이대 사업이 진행이 잘 돼서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얻어갖고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성남시장 재선에 유리하다고까지 유동규하고 얘기했다. 요 얘기까지 폭로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이제 당황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공약이 아니지 않느냐. 요렇게 남욱한테 따져 묻지만 남욱이는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대장동도 그렇고 우이대 신도시 사업도 그렇고 모두 다 성남시장의 공약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요, 작년 11월부터 이 공약이 아니야. 예, 공약사항은 공약으로서의 우이대 개발은 내가 이미 포기를 선언했어. 그런데 왜 나를 자꾸 공약사업이라고 우기는 거야? 요렇게 이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지만은 이 남욱이 그리고 유동규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공약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이는 코너로 몰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만 계속 반박하고 하면서 공방만 당하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의 죄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가 말이죠. 요 다음 재판부터는 오후 7시까지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오후 한 서너 시까지만 진행했는데요. 이제 7시까지 진행을 재판 시간을 좀 더 늘려가겠다. 그래서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 이 얘기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한 재판 지연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이재명이 이거 대장동 우이대, 지금 대장동 사업 때문에 우이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성남 FC 사업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래서 대장동은 이미 끝났고 이제 우이대 신도시 사업을 빨리 끝나겠다. 그리고 성남 FC 사업은 대장동이나 우이대 사업에 비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이대 사업까지도 빨리 종결시키겠다. 요걸로 봐서는요, 이재명의 중죄는 거의 다 판사로서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화영 술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술 마셨냐 안 마셨냐, 그러죠? 마신 장소가
지금 이제 이 창고냐,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냐, 아니면 검사실에 딸려 있는 녹화실이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되고요. 여기에서 뻔뻔히 무너졌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술로 회유하고, 그 다음에는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회유 압박을 하고, 이제 요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이화영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반박하고, 요것도 안 통하니까 검사가 이 잘못된 거다. 쌍방울 관계자가 가짜로다가 회유 압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전에 돌입했어요. 고소 고발전에 돌입하니까 이게 이제 고소 고발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법정에서는 이거는 이 검사가 만약에 진술을 조작했다. 그러면은 직권 남용이나 모해 위증 조사죄를 거래하지 형 집행과 관련된 이런 이 법으로다가 하위 법으로다 해서야 되겠느냐? 예. 그 형량이 높은 이런 모해 위증죄, 그다음에 직권 남용 요런 걸로 거래하지. 요걸 보면은 이 김광민이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이의 무죄 전략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 과연 지금 검찰이 그래서 녹취록까지 지난 4월 4일 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처음에 진술한 내용들, 요거를 갖다가 전부 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에는 이 녹취록 내용을 갖다가 이 관련 내용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고 있어요. 이원석 총장이 직접 성명을 내면서 이원석과 이재명이가 직접 맞붙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원석이가 직접 반박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놀라갖고 그 이후로부터는 입을 싹 다물고 있다. 예,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중대한 이재명의 전략 변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4월 4일 날 검찰, 이 법원에서 이화영이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질문 답변입니다. 아까 피고인께서 131호 맞은편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성태, 방용철, 그 다음에 쌍방울 관련자들이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하는 겁니다. 문재인, 예,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술을 마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마셨습니다. 또 그럼 어떤 술 마셨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하얀 종이컵에 따라갖고 나눠져서 나눠가지고 먹었다. 마셨다는 거죠. 누가 나눠주고 누가 마셨습니까? 누가 나눠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요?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럼 직접 하셨어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검사가 있다가 피고인이 직접 마셨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빨간 거. 그럼 누구 마셨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방용철이도 있었고 김아무개도 있었고 또 박아무개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쌍방울 관계자겠죠. 또 누가 있었을까? 안아무개도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뭐 안부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끝난 거가 아니냐. 예.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술이었어요? 소주였습니다. 그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살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 한참 얼굴이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이 아니고 술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교도관들이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뭐 냄새 맡고 뭐라고 질문하지 않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는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술은 마셨다. 여러 명 마셨다. 어느 정도 마셨느냐? 많이 마셨다. 이건 확실하게 시인을 한 녹취록. 요거까지 전부 공개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화영 측에서 뭐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작년 연말에 이화영 측 변호사 김광민이가 창고에서 마셨다. 그런데 그때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한테 항의하더라. 이렇게 이화영,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음주 장소에 참석을 했는지, 이화영이가 음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4일 날 법정에서 이화영이가 전부 다 시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4월 17일부터 다시 부인하는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 직후에
오후 5시, 6시경에 이제는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 앞에서는 창고 마셨다 했는데 이제 녹화실에서. 그래서 녹화실에서 마셨을 때 교도관은 녹화실 대기 공간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대기 공간 안에 있었다. 그러다가 4월 18일 날은 또 뭐라고 했느냐. 지금 요 앞에는 6월 30일 날 마셨다 했잖아요. 요게 7월 3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7월 3일로 똑부러지게 바뀌는 게 아니고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셋 중에 하나인데 7월 3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 여기도 장소는 똑같이 녹화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교도관은 녹화실 대기 공간이 작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음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근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바로 대기 공간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월 18일 날은 대기 공간이 작아서 파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월 18일 날은 뭐라고 했느냐. 종이컵에 뭘 따라주시길래 마시려 입을 대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 이건 4월 4일 날 이화영이가 직접 얘기한 거하고 변호사가 4월 18일 얘기한 거 또 달라져요. 예. 또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까지 했느냐? 잘 안 보여서 녹화실이 작아가지고 음주 상황을 제지하거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 녹화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사이즈 이렇게 커요. 굉장히 큽니다. 뭐 안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라 예, 크느냐? 자, 요게요. 자, 영상 녹화실이 사이즈가 170cm야 90cm. 굉장히 큰 통창으로 돼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거짓말하는가 딱 들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실에 이제 몰카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몰카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카메라로도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다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게 전국 검찰청에 동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또 찍히는 이 얼굴까지 다 찍히게. 예,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녹화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통하니까 결국은 이화영이가 말이죠. 지난 4월 22일 날 옥중 편지를 써서 공개합니다. 옥중 편지. 예. 자, 옥중 편지에서도 이 1315실의 검사 이번에는요 사적 공간 그러니까 녹화실이 아니고 검사 휴게실에서 이 술을 마셨다. 이게 창고에서 녹화실로 갔다가 이제는 휴게실로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계속 김성태하고 예, 소주를 또 마셨다. 아, 이 마지막 이제 옥중편에서는 소주를 한 모금만 입에 댔다. 아까는 입에 댔는데 술이라서 안 마셨다고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모금만 마셨대요. 그리고 김성태가 여러 번 마셨다. 야,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지금 이화영 측의 왜곡 장난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게임은 사실상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녹취록 아까 보셨잖아요. 4월 4일 날. 분명하게. 예. 자, 이걸로 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화영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낙선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낙선자들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원외대표를 따로 뽑겠다. 그래서 조직화 세력화에 나섰고요. 5월 17일, 18일 1박 2일로 광주에서 그중에 이제 5.18 기념회가 있잖아요. 기념식에도 참석하고 거기에서 워크숍도 하겠다. 이 얘기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왔을 때 맨 먼저 취한 조치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남 방안을 갖다가 그리고 탈영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워크숍을 하는 이런 상징적 행사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영남권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역색채, 영남당이라고 하는 요거를 벗어나야 된다. 또 벗도록 원외 위원장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주 워크숍에는 지금 광주 워크숍에는 5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이 있었는데 이 원외 지역위원장 모임에는요. 총 낙선한 사람이 164명인데 159명이 여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래서 당원 단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원외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 뽑듯이 원외 대표도 뽑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쇄신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목회. 그러니까 험지 출마한 3040 9명이 뜻을 모아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 그래서 천목회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세력이 커져갖고 9명에서 지금은 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5월 2일 날 국회에서
세미나 형식의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쇄신 움직임이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이 조직과 원외 대표를 뽑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천목회가 점점 키워져,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요런 점에서 원외 위원장들의 목소리. 그래서 영남당, 탈영남당, 그리고 이제 영남 출신들의 중심의 당 운영, 이거를 좀 깨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원외, 그 인사들이 중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냐. 지금 당대표 뽑는 거 100%로 돼 있는데 당원,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50-50으로 바꾸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이 움직임이 원내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내 인사들의 영남 지향성을 차단하는, 이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노력도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종의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TV조선에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총선 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전화도 받은 바 없다. 요거를 밝히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본인이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당선이 될 것이고, 나오면 타결이 클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TV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총선 후에 윤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왜 또 한번 지금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느냐. 낙선자 오찬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낙선자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물론 출마를 안 했으니까 낙선자는 아니죠. 그러나 비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참석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제 홍문표 의원이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홍문표 의원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이번에 낙천자 이 오찬 간담회 나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연락을 누가 했느냐, 이걸 문제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총선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1차 받았다고 하는데, 설령 지금 이제 여론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직접 안 받았으면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부터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 안 하고 전화했다고 할 리는 없는 것 아니냐. 아니, 당연하겠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는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하는 거지,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할 리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팩트는 뭐냐. 전화를 직접 전화는 없었지만은 간접 전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아무리 직접 전화는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전화했으면 나왔어야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갈등은 다시 또 심화되는 국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